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시력에 영향을 끼치는 당뇨 망막병증에 대한 안과 전문의 정중영 원장의 칼럼입니다. 눈은 노화의 속도가 빠른 기관입니다. 보통은 중년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기능이 약해지고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 망막병증 같은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노인성 안질환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중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의 대표적인 합병증인데요. 당뇨로 인해 혈당이 높아지면 망막의 혈관이 약화되고 이는 결국 망막의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합니다. 이렇게 혈액순환 장애로 약해진 혈관이 터지면 망막 출혈이 생길 수 있고요. 혈액 속 지방이 혈관의 약해진 곳으로 새어나와서 망막 내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당뇨 망막병증 초기에는 시력 저하와 같은 자각 증상이 드물다는 것인데요. 증세가 점차 심해지면서 당뇨 황반 부종, 망막 박리, 또 유리체 출혈 등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미 당뇨 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뜻이죠. 이렇게 오랜 시간 진행된 당뇨 망막병증은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기 전에 안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 망막병증으로 진단됐다면 진행 단계에 따라 혈당 조절, 레이저 치료, 눈속 주사요법, 망막 수술 등의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발병 초기라면 공복 혈당을 수시로 체크하고 식후 2시간 혈당과 당화 혈색소 수치를 확인하는 등 혈당 관리를 엄격히 하면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망막병증을 일으킨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당뇨식을 섭취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망막 혈액순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흡연을 삼가야 합니다.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돼서 시력 저하의 위험성이 커진 상황이라면 레이저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만약 황반 부종이 생긴 경우라면 눈속 주사요법을 시행해야 하고요. 여기서 유리체 출혈이나 견인성 망막 박리 등으로 증세가 더 심해지면 수술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처럼 단계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도 한 번 약해진 망막의 기능은 잘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예전처럼 보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이유죠. 따라서 당뇨를 앓고 있다면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당뇨 망막병증에 대한 안저 검사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뇨 환자가 아니더라도 눈의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0대 이상이라면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고요. 40세 이전이라고 해도 시력 교정술을 받았거나 가족력,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등 혈관 관련 질환이 있다면 1년에 한 번씩은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정중영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성인 ADHD의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윤석 원장의 칼럼입니다.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뜻합니다. 사실 소아 연령대에서는 오래전부터 통용되어 온 말인데요. 성인에게 ADHD라는 진단명이 쓰인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성인 ADHD는 소아에 비해서 과다 행동이 적은 편인데요. 소아 사례에서는 주로 공부에 집중을 잘 못하거나 학교에서 튀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에 비해 성인은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수행하거나 마무리 짓지 못하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정해진 일정이나 약속을 잊어버리는 등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소아에 비해서 눈에 띄는 행동은 적은 편이지만 집중을 잘 못하거나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죠. ADHD는 과잉 행동 및 충동형과 주의력 결핍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과잉 행동 및 충동형은 가만히 있을 때 손을 쉴 새 없이 움직이거나 엉덩이를 들썩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마치 모터가 달린 사람처럼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말을 많이 하거나 불쑥 화를 내기도 하죠. 한편 주의력 결핍형 사례에서는 집중을 하지 못하고 세밀한 것을 놓치는 양상이 두드러지는데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이 잘 들리지 않거나 지시를 받고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요. 해야 할 일들을 자주 깜빡하고 주변 환경이나 자극에 영향을 받아서 하던 일을 마무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루하고 따분하다면서 집중력이 필요한 일들을 피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칠 때에는 어떤 일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인 ADHD 치료의 시작은 임상 면담을 통해서 어린 시절과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충동적 과잉 행동이 관찰된다는 주변 사람들의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생활기록부 등이 진단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고요. CAT 검사, 즉 컴퓨터로 시행하는 주의력 관련 검사 등을 병행해서 그 결과를 전문가와 함께 해석하면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 ADHD는 업무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실수가 잦아지고 일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당사자는 매사에 자신감이 떨어지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취감, 칭찬, 인정과 같은 단어들과 거리가 멀어지다 보면 충분히 빛날 수 있는 인생이 어둡게만 느껴질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주어진 일상을 이어가면서 삶의 질을 높이려면 본인의 상태를 인정하고 정신과적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ADHD 치료에서는 완치의 개념보다 조절의 측면이 강조되고요. 치료 방식 중에서는 약물 치료의 효능이 높은 편이라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의 우선순위 정하기, 주변 정리하기, 자신만의 공간 만들기, 심호흡하기, 생각을 타임아웃하기, 계획을 줄이기, 거절하기 등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본인만의 장치들을 마련해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김윤석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탈모의 자가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한 피부과 전문의 이상진 원장의 칼럼입니다. 탈모는 20대부터 5, 60대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한 고민거리입니다. 보통 하루에 100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질 때 탈모가 시작됐다고 의심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지는지 일일이 셀 수는 없습니다.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탈모 증상은 천천히 진행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탈모를 초기에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탈모는 자가진단이 불가능한 질환일까요? 정답은 아니옵니다. 물론 병원에서 진단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스스로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자신의 헤어라인부터 유심히 관찰해 봐야 합니다. 헤어라인은 이마와 두피가 만나는 곳, 앞머리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헤어라인이 점차 위로 올라가면
탈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헤어라인이 M자 모양으로 조금 올라가거나 앞머리 모발들이 가늘고 짧아지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하고요. 여성분들은 앞머리부터 정수리 부위까지의 모발들이 가늘어지는지 또는 두피 속이 들여다 보이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머리가 많이 빠진다면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을 3일간 모아서 세어보고요. 그랬을 때 하루 평균 100개 이상 빠졌다면 탈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지는가와 함께 후두부 모발의 굵기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후두부의 모발은 이마나 정수리보다 굵기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편인데요. 탈모가 진행돼도 후두부 모발들은 일정 굵기를 유지하는 반면 이마와 정수리 쪽의 모발들은 쉽게 가늘어지죠. 따라서 후두부의 모발들까지 가늘어졌다면 탈모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탈모는 한 번 증상이 시작되면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자가 진단을 주기적으로 해야 증상을 미리 알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식으로는 약물 치료가 대표적인데요. 탈모를 일으키는 호르몬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라는 복용약제가 있고요. 또 두피에 직접 바르는 약물로는 미녹시딜 제제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 외에는 모발 이식술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뒤통수에 굵고 좋은 모발을 떼다가 탈모 부위에 심는 수술법이기 때문에 모발을 최대한 아껴두고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탈모는 초기 진단과 치료가 최우선인 질환입니다. 지속적인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받은 약물 치료제로 꾸준히 치료하면서 탈모를 일으키는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이상진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자궁 절제술의 주요 원인, 자궁 근종에 대한 산부인과 전문의 이정열 원장의 칼럼입니다. 자궁 근종은 가임기 여성 10명 중 서너 명에서 발견될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암이 아닌 양성 종양이긴 하지만 국내외를 통틀어서 자궁 관련 수술의 가장 흔한 사례가 바로 자궁 근종이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암이 아닌데도 절제 수술 사례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환자 본인이 병을 키우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정기검진에서 자궁 근종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방치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만약 근종의 위치가 좋지 않은 경우라면 그 크기가 작더라도 월경 중 하혈이 동반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신체 주요 장기들에 악영향을 끼치는 빈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빈혈의 원인이 자궁 근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개월을 방치하는 환자들이 예상보다 많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근종이 방치되면 크기는 갈수록 커지고요. 결국 자궁을 수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검진에서 자궁 근종이 발견됐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하고요. 근종의 상태에 변화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에서 근종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이 확인되거나 월경량이 증가했다면 가능한 서둘러서 치료해야 자궁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궁 근종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우선 약물 치료가 대표적인데요. 호르몬제를 사용해서 근종의 성장을 억제하고 근종으로 인한 월경량 증가를 감소시키는 치료입니다. 근종이 있는 환자가 가까운 시일 안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일시적인 호르몬 요법을 통해서 월경량을 조절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호르몬 요법만으로는 근종 성장을 억제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치료 방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 이외의 방법으로는 수술적 치료와 자궁 보존 근종 치료법이 있는데요. 수술적 치료로는 복강경을 비롯해서 로봇을 이용한 근종 절제술과 자궁 절제술이 있습니다. 보통 근종 절제술을 자궁 절제술에 비해서 간단한 수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근종 절제술은 자궁을 절개해서 혹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요. 반면에 자궁 절제술은 출혈량이 적고 위험성이 낮은 사례들이 많은 편입니다. 또 다른 치료법인 자궁 보존 근종 치료법은 어떨까요? 자궁 보존 근종 치료법은 전신 마취와 절개 등을 하지 않고 근종을 치료하는 방식인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고주파 절제술, 하이프, 자궁동맥 색전술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주파 절제술은 산부인과에서, 자궁동맥 색전술은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하고요. 하이프는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그리고 일부 외과 등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 방법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근종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종이 발견됐다면 무증상이라고 해도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이정열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직장암의 원인과 증상에 대한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최윤선 교수의 칼럼입니다. 직장은 대장의 가장 아랫부분으로 항문과 맞닿아 있고요. 길이는 약 15c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위에 생긴 암을 직장암이라고 하는데요. 직장암은 장 또는 직장 내벽에 폴립 형태로 발생하고요. 점차 진행되면서 장벽과 림프절을 침범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모든 암이 그렇듯이 직장암도 조기에 발견해서 제거한다면 치료율이 높은 편인데요. 암이 내막에만 존재하고 장벽을 통해 확장되는 경우에는 8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암이 림프절까지 전이됐다면 10년 생존율이 50% 미만으로 낮아집니다. 직장암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대장암 또는 용종의 가족력과 과거력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 질환도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평소 육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서 섬유질은 적게 먹는 식습관과 운동 부족, 칼슘 부족 등도 직장암에 영향을 끼칩니다. 직장암은 발병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편이지만 증세가 악화되면서 변비, 가스, 혈변, 복부 불편감 등의 배변 장애가 나타나고요. 복통, 빈혈, 복부 종괴 등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악취와 피고름 또는 점액 섞인 변이 나오거나 변이가 잦은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빠르게 병원을 찾아 직장암 내시경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검사에서 용종과 같은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우선 내시경으로 절제하고요. 이후 조직 검사와 방사선 검사를 진행하면서 대장을 전반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만약에 암 조직이 혈관과 림프관 그리고 근육층으로 침습한 상황이 발견되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직장암 사례에서는 암이 생긴 부위와 근처의 림프절을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수술 전에는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암세포에 방사선을 쪼이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수술 후 재발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생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조기 직장암 사례에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림프절에 전이가 된 상황에서 시행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5주에서 6주 정도가 소요되고요. 치료 과정에서 위장관 점막 부위가 자극되면서 오심이나 구토, 설사와 소화불량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방광이 자극되면서 배뇨시 불쾌감, 빈뇨 등의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변실금, 장출혈, 만성 직장염과 방광염, 생식기능 상실 등의 만성적인 부작용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간혹 치료 부위 점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급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염증 증세는 치료 후 3개월까지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의와 상의해서 적절히 치료받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최윤선 교수,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인후두 역류증의 증상과 치료 방법에 대한 이비인후과 전문의 권호진 원장의 칼럼입니다. 요즘은 목이 조금만 이상해도 코로나부터 의심하게 되죠. 하지만 사실 기침과 가래는 인후두 역류증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름도 생경한 인후두 역류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과 연관이 있는 질환인데요. 위산의 역류 지점에 따라서 식도에 염증이 나타났다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고요. 인후두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면 인후두 역류증이라고 합니다. 발생 기전이 같다 보니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돼서 인후두 역류증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인후두 역류증은 단독으로 발병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식도에 비해서 인후두 점막이 위산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식도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소량의 위산으로도 인후두 역류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후두 역류증과 역류성 식도염처럼 만성 기침이 특징인 질환들로는 기관지 천식, 후비루 증후군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후비루 증후군은 콧물이 뒤로 넘어가서 목에 고여 기침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콧물을 가래처럼 자주 뱉게 됩니다. 기관지 천식은 가래가 없는 마른 기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찬 공기나 매연과 같은 공기적 자극에 기침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후두 역류증이나 역류성 식도염 역시 가래가 없는 마른 기침이 나타나는데요. 다른 두 질환과 다른 점으로는 속쓰림이나 가슴쓰림, 목 이물감, 음성 변화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간혹 인후두 역류증 환자 중에서는 틱 증상으로 오해를 받는 분들도 계신데요. 인후두 역류증의 가장 큰 특징이 목 이물감이고 그 때문에 킁킁 하면서 헛기침을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루에도 수차례씩 헛기침이 계속된다면 틱 장애가 아닌 인후두 역류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후두 역류증을 치료하려면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위산 역류를 악화시키는 커피와 술, 초콜릿과 탄산음료, 그리고 고지방식을 피해야 하고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금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식후 2시간 정도는 눕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증상이 심하다면 위산을 감소시키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와 위장관 운동 조절제를 2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인후두 역류증을 방치하면 만성 후두염이나 편도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염증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후두에 접촉성 유가종이나 궤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을 느꼈다면 절대 방치하지 말고 전문 의료기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권호진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면도 트러블의 예방과 치료 방법에 대한 피부과 전문의 김영훈 원장의 칼럼입니다. 면도 트러블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수염이 많이 나는 분들이라면 아마 꽤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요. 면도 후에 나타나는 트러블 증상은 주로 자극성 접촉 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모낭염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자극성 접촉 피부염은 피부가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으로 피부의 기본적인 상태나 온도, 습도와 같은 환경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면도날 자극이 가해진 부위에만 증상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말 그대로 환자 본인이 특정 물질에 대해서 선천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때 나타나는데요. 지퍼나 똑딱이 단추, 그리고 면도날 등과 같은 금속성 항원에 접촉했을 때 24시간에서 36시간 후에 두드러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면도 트러블과 일반적인 여드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발생 부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 여드름은 이마나 볼처럼 피지가 많은 부위에 나지만 면도 트러블은 턱과 코 밑 그리고 목 부분에 주로 생깁니다. 발생 원인도 다릅니다. 여드름은 생활 환경과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반면에 면도 트러블은 면도날과 같은 외부 물질과 피부가 지속적으로 맞닿으면서 나타납니다.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인 것이죠. 이렇게 면도 트러블로 고생하는 분들 중에는 연고를 바르면서 자가치료를 시도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항생제 연고를 발라서 치료할 수 있지만 염증이 오랜 기간 이어졌거나 턱이나 목 주변의 피부에 상처가 많이 남아있다면 병원에서 먹는 항생제를 처방받아야 합니다. 만약 염증에 고름까지 생겼다면 염증 주사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도 트러블은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면도 날부터 점검해야 하는데요. 일반 면도기를 사용한다면 10회에서 20회 사용한 후에는 면도기 날을 갈아주시고요. 전기 면도기를 사용한다면 1년 정도 사용하고 난 뒤에 날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면도 방법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털이 뻣뻣하고 굵어서 면도 후에 푸른 자국이 남는 분들께는 습식 면도를 추천할 수 있는데요. 면도할 부위에 쉐이빙 폼이나 젤 등을 바르고 1, 2분 정도 기다려서 모발을 촉촉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면도날을 물에 살짝 적신 뒤에 수염이 난 방향대로 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방향으로 면도를 하면 면도날에 쉽게 베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정방향으로 면도하는 것이 피부질환 예방에 좋다는 점을 알아둬야겠습니다. 털이 많지 않은 분들께는 면도날에 수분을 묻히지 않는 건식 면도를 추천하는데요. 이때에는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는데 면도 전에 수염에 묻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고요. 전기 면도기 중에 일자날 면도기를 사용한다면 털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주시고 원형 날이라면 피부 위에서 원을 그리듯이 면도기를 움직여야 수염이 잘 깎입니다. 건성 피부와 지성 피부 모두 면도 방법은 동일한데요. 예방과 관리 이후에도 면도 트러블이 지속된다면 레이저 제모 시술을 통해서 털의 밀도를 줄이고 굵기를 얇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김영훈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브레인 포그 증상에 대한 신경과 전문의 박종원 원장의 칼럼입니다. 마치 안개가 가득 낀 것처럼 머릿속이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브레인 포그라고 합니다. 신경과에서는 집중력 감소와 기억력 저하, 우울감과 피로 등을 동반하는 일종의 증상 복합 상태로 인지 능력의 저하가 심한 상태라고 규정하는데요. 이러한 인지 능력 저하는 경미한 어지러움에서부터 뚜렷한 인지 장애와 집중력 저하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요. 방치하면 치매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증상별 특성에 따라 신경계와 혈액순환 장애의 문제로 구분하고 그에 적합한 진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후유증의 한 종류로 지목받기도 했는데요. 대화 중에 특정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거나 글자를 읽을 때 집중이 되지 않는 경우, 또 잠을 잘 자지 못하다가 갑자기 잠이 쏟아진다거나 말을 할 때 발음이 어눌해서 지적받은 적이 있고 뒷목이 자주 뭉치고 두통에 시달리는 증상들이 지속해서 나타난다면 브레인 포그로 의심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브레인 포그의 치료 방법은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 치료법은 자율신경계 기능 조절을 통해 뇌순환을 호전시키는 치료법인데요. 이 치료의 핵심은 주사치료와 물리치료, 도수치료로 척추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척추의 긴장이 풀리면서 교감신경에 대한 압박이 해결되고 그 결과로 혈관의 운동성이 확보되면서 브레인 포그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죠. 두 번째 치료법은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사이모신 알파1이라는 주사를 통해서 체내 항암 역할을 담당하는 NK세포를 활성화하는 치료 방식인데요. 이렇게 NK세포가 활성화되면 신체의 전반적인 면역이 상승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포함해서 추후 다른 병원체의 감염도 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무기질 등의 식이 보충제를 통해서 브레인 포그의 원인인 염증성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요. 또 L-아르기닌은 산화질소 생산을 촉진해서 만성 피로를 해소하고 면역 체계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양제 복용과 더불어서 인지행동요법, 항우울제 처방 등을 통해 정신건강을 함께 챙기는 방법도 있고요. 금연과 금주,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수면과 휴식,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이 브레인 포그 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박종원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고혈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흉부외과 전문의 방정현 원장의 칼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는데요. 2017년 기준 고령 인구 비율이 14%를 넘었고요. 머지않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런 상황에서도 비만과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 환자 수가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 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고혈압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세가 없는 편이지만 혈압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인지장애를 비롯해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망막병증처럼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고혈압을 관리하려면 우선 혈압부터 정확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혈압은 주변 환경이나 신체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의 측정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혈압 측정 전에는 최소 5분간 안정을 취하시고요. 1, 2분 간격을 두고 2번 이상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노인이나 당뇨병 환자,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일어선 후 1분, 그리고 5분이 지난 시점에
기립 혈압을 추가로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측정과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혈압 조절을 위해 유산소 운동은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근력 운동 역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식습관도 상당히 중요하죠. 짜게 먹는 습관은 혈관 건강에 결코 좋지 않고요. 이런 이유에서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은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또 술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강압제에 대한 저항성도 높이기 때문에 금주가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식품들 대신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바나나와 감자, 그리고 토마토, 당근 등을 같이 먹으면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가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면서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는 환자분들도 계신데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고혈압 약은 개인별 진단 소견에 따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방정현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여드름의 종류와 치료법에 대한 피부과 전문의 김우진 원장의 칼럼입니다. 여드름을 짜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여드름을 짜내는 과정에서 아크네스균이라고 불리는 여드름균과 박테리아가 증식하면 한 곳에 있던 증상이 피부 전체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여드름은 얼굴과 가슴, 등, 어깨, 목처럼 주로 유분이 많은 신체 부위에 자주 생깁니다. 보통 10대 사춘기와 20대 초반 연령대에서 잘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임상 사례를 살펴보면 청소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발생폭이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해 보여도 잘 없어지지도 않고 몸을 괴롭히는 여드름. 대체 어떤 질환인지, 그 원인과 치료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은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조금 어렵게는 심상성 좌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기억할 것은 여드름이 면포라는 증세를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면포란 좁쌀처럼 생긴 알갱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모공이 각화되고 막히면서 형성되는데요. 이렇게 모공이 막힌 상태에서 2차적으로 세균 감염과 번식이 일어나면 피부에 염증과 농포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을 여드름이라고 부릅니다. 여드름은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모공 입구가 막히고 동시에 균이 번식하면서 생기는데요. 그 때문인지 여드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지 분비량을 과하게 줄이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방법인데요. 피지는 외부의 유해 요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가 촉촉하고 윤기가 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피지 분비량이 지나치게 적어지면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져서 오히려 피부 건강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위해서는 적당량의 피지가 필요하고요. 피지가 분비되는 것 자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드름은 크게 비염증성 여드름과 염증성 여드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비염증성 여드름은 염증이 생기지 않은 초기 상태의 여드름입니다. 비염증성 여드름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모공이 열려서 바깥 부분이 검게 산화된 상태인 블랙헤드, 모공이 닫혀서 세균 증식이 쉬운 상태인 화이트헤드, 그리고 모공이 닫혀서 배출되지 못하고 흰 알갱이로 보이는 좁쌀 여드름이 있습니다. 반면에 염증성 여드름은 모낭 안에 갇힌 피지에 의해서 세균이 번식하면서 고름이 생기고
해당 부위가 붉게 변하는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염증성 여드름은 진행 단계와 증상에 따라서 구진성, 농포성 또는 화농성, 낭종성, 결절성 총 5단계로 구분하는데요. 염증성 여드름 중에서도 화농성 여드름은 흉터로 남을 확률이 크고요. 결절성, 응괴성 여드름은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셀프 압출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여드름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복용하는 약과 직접 바르는 약을 통해서 여드름을 개선할 수 있죠. 의료 장비를 통한 시술도 있습니다. 여드름의 상태에 따라서 4가지 광원 선택 치료가 가능한 오메가 PDT를 비롯해서 V레이저, 피코프락셀, 그리고 산호칼슘 성분을 이용해서 각질 제거와 피부세포 재생을 도와주는 FCR 필링 시술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트 필링, 서브시전 등이 있죠. 전문 의료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현재 내 상태에 적합한 시술을 선택하는 한편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평소에도 피지가 순조롭게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각질 제거와 관리를 적절하게 해주시고요. 각질 제거 후에는 즉시 피부 진정을 위한 보습을 함께 해주셔야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쉽게 여기고 성급히 짜내거나 방치하기도 하는데요. 여드름 하나가 피부 건강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현재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를 통해서 면밀히 진단받고 적절하게 치료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피부과 전문의 김우진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